자, 그럼 오늘 안동상공회에서 경제아카데미 첫 강연을 해주실 김동현 이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란은 무엇인가를 뒤집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뒤집는 게 반란이죠. 제가 공직에 있을 때부터 이 반란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말을 썼던 것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청와대 이제 경제금융 비서관을 하다가 예산실장을 하게 됐는데, 부임해서 제가 첫 번째 쓴 말이 유쾌한 반란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좀 뒤집어 엎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직자가 반란이라는 말을 쓰는 게 여러 가지로 어색할 수도 있고 또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제가 앞에 유쾌한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최근에 여러 정치인들이 이 말을 쓰고 계신데, 제가 그 후에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 제목도 유쾌한 반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표권 등록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적 소유권이 저한테 있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들하고 제가 쓴 말이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 유쾌한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1시간 반 좀 안 되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뒤집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안동은 또 여러 가지로 그 오랜 전통과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긍정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반란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이 반란은 나를 둘러싸는 환경, 또 나 자신, 또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그래서 뒤집는 반란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대문호고 아주 훌륭한 문학 작품을 많이 썼는데 단편 소설로 한 100여 편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 단편에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인생을 생각하고 인생에 살아가는 지혜와 철학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주인공인 왕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두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스토리가 이 소설의 이제 줄거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을 전부 합쳐가지고 셋으로 쪼개면은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남이 내게 내는 질문, 두 번째는 내가 나한테 내는 질문,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나한테 내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 주로 이제 상공인들이시니까 자제분들이나 조카나 동생분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 보죠. 남이 낸 질문에 답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사업하시면서 직생활 하시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남이 낸 문제들 풀고 살고 계시죠. 또 가끔은 내가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어떤 커뮤니티, 조직, 직장, 이웃, 가족, 심지어는 우리 안동시, 경상북도, 대한민국 사회가 던지는 질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하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던지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남이 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사시면서 남이 냈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어떤 문제셨나요? 이것이 첫 번째 제 던지는 화두입니다. 제게 만약에 이 질문을 젊었을 때 제게 던지신다면 저는 제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어떤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또는 나에게 던져진 남이 낸 질문의 형태가 아주 똑똑한 어려움으로 와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입니다. 왼쪽은 60년대 말 70년대 청계천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지금의 청계천 모습입니다.
제가 살던 곳이거든요. 여기 이 당시에는 이 가운데 더러운 구정물이 흘렀고 양쪽엔 무화과 판잣집들이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 집이 아주 폭삭망해서 여기서 살게 됐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동생 셋, 맞이인 저 6식구가 와서 살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빈민들이 살던 곳이었고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가면서는 집에 가서 끼니 밥을 먹을 수 있는지 걱정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의원님이 또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셨는데 여기서 저희 가족은 2, 3년 살다가 이게 철거가 돼가지고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도 광주라고 하는 곳에 저희 가족은 다 이주를 했고 그냥 허허벌판에 이 가구당 땅을 한 20, 30평씩 떼어주고 살게끔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과 또 이때 철거민들은 거기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광주 대단지라고 불렀던 곳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거든요. 가고 싶은 학교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상업학교를 진학하게 됐고 이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습입니다. 상업학교를 진학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학년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이제 취직시험 봐가지고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3학년 때 시험 본 첫 직장의 수험표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 취직을 해가지고 3학년 2학기 11월 달부터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17살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기뻤고요. 저희 어머니가 워낙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2살에 혼자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자식 넷에 할머니 계셨으니까요. 안 해본 일 없이 너무나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좀 편하게 해드리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돈도 벌었고요. 끼니 걱정도 이제는 안 해도 됐고 동생들은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마칠 수가 있었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슴 속에서 아주 타오르는 갈증이 있었어요. 아주 목마름. 이게 뭘까 하다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시작한 직장 생활에서 평생을 지낸다는 것에 대한 아마 마땅치 않음이었겠죠. 그래서 그 돌파구로 야간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주 죽을 만큼 대학을 가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대학 진학률이 25%가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야간대학을 진학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낮에는 직장생활하고 저녁에는 대학을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때 이제 독신자 합숙소에 있었는데요. 옆방을 놀러 갔는데 옆방에 제가 다니는 직장의 선배시죠. 그분이 그 방을 놀러 갔다 나오는 저보다 한 10년쯤이신 분이고 서울 법대 나오셨어요. 나오는데 쓰레기통에 이렇게 책을 10권을 버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 무심코 집어들고 제 방에 와서 보니까 고시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독신자 합숙소에서 4명이 한 방을 쓰는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 같은 직장 후배들이었고 그러니까 네 명이 남자 4명이 한 방을 쓰고 있는 데서 생활하면서 제가 그때 이 고시 잡지를 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는 대학을 다니고 한 10시쯤 수업 끝나고 오면 이제 고시 공부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운 좋게 대학 졸업하던 해 이제 시험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 시험이 2개를 합격을 했고요.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저와 같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 고등학교 동문 중에는 대법관도 한 분 계시고요. 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끝까지 이렇게 직장생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공무원 시험 붙어서 공무원 발령 받는 날 첫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유쾌한 반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남이 낸 질문은 나를 둘러싸는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졌던 아주 혹독하게 어떤 문제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으냐고 얘기를 할 적에 그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 두 가지 원인이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눈먼 열정이었습니다. 캄캄한 터널에 갇혀 있는데 출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 터널 속에서 출구를 찾아서 나 자신을 바치는 열정. 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서 저는 그것을 눈먼 열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눈먼 열정입니다. 두 번째는 낙관적인 자세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고 출발점이 훨씬 뒤에서 하고 있지만 아주 길게 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된다고 하는 낙관적인 자세. 저는 그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는 그 어려웠던 문제를 풀었던 제 나름대로의 그 비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불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몇 해 뒤인데 내게 주어졌던 그 남이 낸 문제가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유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살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축복은 꽤 많은 경우에 아름답고 즐겁고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 같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힘든 모습, 어려운 모습, 내게 주어진 도전 과제 또는 남이 낸 문제 형태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각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 깨는 그런 열정과 노력으로 깼을 적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남이 낸 문제 풀기의 답은 환경에 대한 반란입니다. 나를 둘러싸는 환경에 대한 반란이죠. 나뿐만일까요? 속해 있는 조직, 또 우리 사회 다 마찬가지겠죠.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남이 낸 문제를 받아서 좀 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양태는 각각 다를지 몰라도 다 힘든 환경 속에 있지 않은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돈이 산더미 같이 있어도 전혀 다른 형태의 남이 낸 문제와 어려운 환경이 있을 거고요.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관계만을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남이 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는 환경을 짓는 반란. 이것이 첫 번째 반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제 얘기를 좀 섞어서 하는 것이, 제 경험을 섞어서 하는 것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서요. 내가 낸 문제입니다. 저는 25살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제교환에 처음 발령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입니다. 저희 동기가 4명이 같이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쭉 처음 신입 사무관으로 인사를 하러 어느 방에 갔더니, 그날따라 중참 사무관이 있다가, 그때 저희 때는 한 개국 승진하는데 한 15년이 걸렸었거든요. 사무관에서 서면 승진하는데, 사무관도 같은 사무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임 때 최고참 사무관은 제가 스틸 사무관일 때 차관까지 하신 분도 계실 정도로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중참 사무관이 있다가 저하고 저희 동기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학교 어디 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얘기를 하고 나가는데 제 뒤통수에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야, 요새 별 희한한 학교 나온 친구가, 그때 그분은 친구란 표현을 안 쓰고 다른 표현을 쓰셨는데요. 하여튼 희한한 학교 나온 친구가 시험에 붙어서 여기까지 왔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조직에 갔을 적에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온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때 제가 20대 중반에 한참 안 그래도 이 열등감으로 확 차 있었던 젊은 청년 시절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도대체 이 조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공부를 더 하자는 것이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방끈을 길게 싶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유학 가는 길이었고요. 그 당시 제 형편상 유학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는 길밖에 없었고요. 제가 있었던 지금의 기획재정부죠. 거기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한 5, 6년 정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국실에서 추천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추천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지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등등등 해서 아주 운 좋게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더 운 좋게 같은 시기에 미국 정부에서 주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 2년짜리 석사를 보내줬고요. 미국 정부에서 제게 줬던 풀브라이트 장학금 박사까지 할 수 있는 풀브라이트 지원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심사위원이 13분이 계셨습니다. 저 하나를 두고 13분이 이렇게 그룹 인터뷰를 영어로 하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와 마찬가지인데 13명 중에 6사람이 한국 교수고 6사람이 미국 사람이고 한 분은 처음에는 대사관에 있는 고위직이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 풀브라이트 선발이 되고 알아보니까 한국 심사위원 6분은 전부 제게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2등을 주셨더라고요. 미국 심사위원들은 전원이 제게 다 1등을 주셨다더라고요. 나중에 후일담 얘기를 해서 어쨌든 공부를 하러 길을 잡고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번째 챕터의 주제는 내가 나에게 내 문제입니다. 미국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대학과 대학원을 전부 야간 다녔고 낮에 대학 캠퍼스 언제 잠깐 본 적도 없었는데 미국 가서 그 좋은 캠퍼스 공부를 할 기회였으니까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적도 잘 받고 그런데 셋째 학기 올라가는데 제게 엄청난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이 두 번째 챕터의 주제처럼 제가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는데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남보다 과목도 많이 듣고 전부 과목 성적을 잘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내가 왜 공부하는 건지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단순한 답은 박사 따기 위해서였는데 저한테 왔던 그 혹독한 회의를 생각하면 박사 따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건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몇 달을 고민해도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이때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사무관 7년 차쯤 됐었고요. 3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쭉 돌아봤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이제까지 저는 제 꿈을 세우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까지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가? 아니면 남이 하고 싶은 일, 내 주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 우리 사회가 원하는 길을 내가 하고 싶었던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 했어요. 저는 30대 초반에 그 공무원으로 그 정도 지내고 거기까지 와서 하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냉정히 따져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하고 싶은 공부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은 제게는 아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남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착각을 하고 산다면 이 내 인생일까? 남의 인생을 내가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했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작정을 했습니다. 과목도 많이 듣고 좋은 성적도 받고 했는데요. 왜 그랬는가 곰곰이 따지고 보니까 과목 택할 적에 제가 성적받기 좋은 과목 택했고요. 수업 시간에는 교수 강의 들으면서 저기 시험에 날까 안 날까 그런 생각만 했었고 어떻게 하면 성적 잘 받고 생각했었거든요. 한국에서 갈고 닦은 시험 보는 내 아주 이골이 나서 시험을 잘 봤거든요. 근데 학기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남는 건 성적표에 찍힌 성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이때 이 일로 인해서 제 인생에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공부할 때였으니까요. 공부하는 태도와 자세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성적받기 좋은 것만 택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뭘까? 그걸 찾아보자는 생각을 했었고요. 뭐 문제 푸는 거라든지 수학 문제 푸는 거라든지 이런 거 성취 잘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런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걸 택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이후에 택했던 과목의 반은 세미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 교수와 함께 토론하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딪혔어요. 두 번째 변화는 공부 다 마치고 공직에 복귀해서 생겼습니다. 여러분 공직에 있든 다른 직장에 있든 어떤 자리에 주어지면 자기 할 일이 주어져 있다고 다 생각하시죠. 자기 어사이먼트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찾는 그런 것과 비슷한 시도를 제가 그 후에 공직에 복귀해서 했어요. 어떤 과장자였든 국장자에 있을 적에 내게 주어진 일이 있지만 정말 이 속에서 이 일 범위 내에서 넓게 해석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일하시는데 상사가 시키는 일 따라가면서 하는 것과 한 발짝 반 발짝 앞서가지고 내가 내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과의 차이죠. 일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그 한 발짝 반 발짝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를 내시는지는 금방 알 겁니다. 일의 성과뿐이겠습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제가 이제 매니저급 이상의 상사가 돼서도 늘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사와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는 후배 또는 직원, 부하 직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돼서 익숙한 것들과의 결과를 했죠. 여러분 제가 말을 쉽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하기 어려운 게 익숙한 것들과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왜 어려울까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이유를 분석을 하면은 10개, 20개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빠지면 안 되는 것 하나는 대한민국 경제가 익숙한 것들을 결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 개발연대 우리가 끌어왔던 국가주의, 관계획주의 또는 여러 가지 경제 운영 방식, 경제만 그럴까요? 교육은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모든 게 어떨까요? 그런 것과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못할까요? 이제까지 성공 경험이 너무나 컸고 매혹적이고 놓치기 아깝기 때문이죠. 아까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왕은 처음에 신하와 학자들에게 답을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설에서의 답은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인생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게 왕이 찾은 답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이 이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처음에 신하와 학자들에게 답을 가져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가져온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가 직접 왕의 자리를 나와서 이 소설이 짧은 소설이거든요. 조금 살을 붙이자면 아주 죽을 고생을 가지고 그 답을 찾습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답을 찾습니다. 저는 제가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던 내가 왜 공부하지? 또는 이제 그 후에 버전으로 업데이트 시도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은 익숙한 것들을 결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남이 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주어진 상황입니다. 내 환경이죠. 그걸 깨는 노력이죠. 근데 내가 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 가지 질문에서 왕이 왕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듯이 저는 뭐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그냥 그런 회의와 그런 상황에서 꾸역꾸역 일을 하고 공부를 했어도 뭐 박사 받았겠죠. 그렇지만 익숙한 것들을 결별을 하는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것이죠.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눈 먼 열정이 아니라
눈뜬 열정이 됩니다. 열정의 눈이 떠지는 것이죠. 눈먼 열정을 거치지 않고 눈뜬 열정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열정의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바쳐야 되는 눈먼 열정의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그런 것들은 남인의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열정의 눈이 떠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고 계신 사업체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우리 안동의 지역 경제나 또는 대한민국 경제나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나 대한민국 정치나 이런 것들, 저는 익숙한 것들을 결별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내관의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자신에 대한 반란입니다. 그동안 형성되었던, 수십 년 형성되었던 내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 살아온 길이 성공적이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길을 걸으셨다면 더욱더 하기 힘든 일인데, 그런 중에서 정말 뛰어나신 분들은 그런 중에서 자기 자신을 틀을 깨는 반란이 일으킨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얘기를 더 할까요? 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위공직도 하고 대학 총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회 얘기를 하면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겁나는데요. 여러분 계신 위치에서의 어떤 작은 사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가족, 이웃, 직장, 사업체, 이 안동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커뮤니티를 생각해 보시죠. 살면서 느끼는 사회의 많은 문제들, 내가 보기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민감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둔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적에는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 주십사. 그리고 민감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사회간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기획신문 차관할 때 일입니다. 강원도 어느 중학교 수학선생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21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가정교육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리 우리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과 뭐 이 노력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전혀 뭐 실감되는 반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언론을 보니까 차관께서 자수성가를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 와서 우리 학생들은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으면 편지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냥 저 비서관 한 명만 같이 학교를 갔습니다. 전교생이 21명이라서요. 제가 책을 21권을 샀는데 각각 다른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이니까 그 시기에 맞는 책을 사가지고 전부 다른 책을 사서 학생들이 하나씩 다 쓰고 나눠주고 또 가져와 한 푼 나눠주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때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있었고 그때가 봄학기였기 때문에 많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온 정말 어린 학생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창한 얘기를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그 학생 나이 때에 이제 제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청계천 뭐가 판자집 살 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고요. 거기서 제가 중학교 대부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제주돼서 그 천막소에서 제가 고등학교 초반부를 다녔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가지고 얘기를 쭉 하면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학생들 절반이 우더라고요. 그리고 교사가 8분이 계셨는데 8분 다 우시더라고요. 아주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주고 그 학교를 제가 그때 가고 나서 5번을 나갔습니다. 제가 의원님 제가 기재위 있을 적에 그 민주당에 그 갑자기 성함이 안데 강원도 출신 의원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부총리 돼서 앉아있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강원도를 위해서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의원이셨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가서 이렇게 원타임 가가지고 학생들 그게 아니라 꾸준히 그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서 5번을 갔습니다. 며칠 전에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새벽 4시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때 학생이니까 이미 지금은 대학교도 졸업하고 아마 성인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새벽 4시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때 처음 만났던 학생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전화번호가 여태 쓰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말씀해 주신 위장된 축복이란 말의 뜻을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너무나 반갑고 고맙게 됐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데 이 학생들에게 좋은 얘기 해줬다는 그 보람 반, 나머지 마음의 반은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주 막 커다란 바위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과연 이 학생들이 자기 꿈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21명 학생 중에서 그 교선생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이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은 지금도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의 소사였습니다. 가장 형편이 좋은 학생이라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과연 자기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탈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뭐 크지는 않더라도 돈도 좀 벌고 뭐 출세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절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요새의 이 학생들 전문의들은 그런 계층 이동 사다리가 단절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총장 와서 보니까 너무나 명확 관화예요. 여러분 대학 4년제 대학 진학생의 통계, 특히 명문대 진학한 학생들의 통계와 부모의 소득관계, 이 상관관계 또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직업 또는 평생 소득과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져가지고 이게 고착화가 되면은 이제 계층이 완전히 이제 고착화된 분리된 사회가 되는 것이죠. 마치 옛날로 얘기하면 이주시대 때 양반과 쌍놈 같은 거죠. 아니면 지금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것들이죠. 그런 사회가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300~400년 전에는 그런 사회가 너무너무 굳어지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회가 뒤집어졌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회와 경제 역동성이 완전히 끊어진 사회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힌트를 하나 드려볼까요? 제가 1997년 IMF 위기 때 기획재정부의 과장으로 있었고요.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했습니다.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굉장히 유력한 경제학자들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주택금융에서 오는 것이 원인이지만 진짜 안에 있는 원인은 양극화의 심화와 계층 사대의 단절에 의한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 얘기를 제가 길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잡을 것 같아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에게 경제 위기가 다시 온다면 어떤 원인에서 오고 어떤 형태로 올까요? 저는 두 번의 큰 경제 위기를 겪고 그보다는 크지 않지만 경제 관련하면서 쭉 느끼면서 하는 만약에 우리 경제 사회에 어떤 위기나 힘든 상황이 온다면 그것의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찬바람일 수도 있고 태풍일 수도 있어요. 찬바람이 불어도 우리 몸이 튼튼하면 감기 안 걸리겠죠. 아주 약한 바람이 불어도 몸이 약하면 나가서 바로 감기를 걸리는 것처럼 어떤 외부적인 임팩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치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죠. 저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깊게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때 차관되었지만 사실은 예산실장 때 교육시장 사다리 패키지를 해가지고 재정 지원해서 우리 사회 이 계층이동 사다리를 곳곳에 길고 짧은 사다리를 놓은 프로그램도 많이 넣었고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사회 간의 문제 중에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단법인도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고요. 제가 이 당시에 했던 반응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죠. 제가 대학 총장할 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애프터유 프로그램인데요. 애프터유는 영어로 남한테 양보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니 먼저 하시죠, 먼저 가시죠, 먼저 내리시죠. 솔직히 애프터유란 말을 쓰죠. 대학에 와서 보니까 총장하면서 보니까 아주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여유 있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은 해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유학도 가고 어학연수도 받고 배낭여행도 가는 학생들이 지천에 널려서 다 그런 줄 아는데 사실은 한 번도 가지도 못하고 여권도 못 만든 학생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해외를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학 중에 1년에 150명을 뽑아서 미국의 3개 대학, 중국의 2개 대학에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이 밑에 있는 5개 대학이 제가 보냈던 그 미국의 대학들이고 중국의 대학입니다. 미시간 대학도 있고 상해교통대학도 있고요. 소득분이 5분위 학생들 대상으로 했고요. 이 프로그램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 선발입니다. 제가 교수와 직원들에게 학생의 성적과 어학 성적을 일체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너무나 부모의 소득과 상관관계가 많기 때문이죠. 그럼 뭘 보고 뽑았냐? 2가지를 보고 뽑았습니다. 첫째는 정말 어려운 학생이냐. 두 번째는 학생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큼 강하냐를 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대상의 20%를 타격생을 뽑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니 이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우리가 돈도 다 모아서 이 돈을 전부 제가 바깥에서 펀드로 레이징을 했거든요. 학교에서는 안 쓰고. 이걸 왜 타격학생을 보냅니까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계층 이동의 사다리 또는 사회적 이동의 이런 생각이 학교 바깥으로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제가 있었던 아주대학교는 수원에 있는데요. 경기도에 19개 4년제대에 연락을 해서 학생들 추천해달라고 해서 20%를 타격학생을 뽑았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 중에 일부입니다. 1년에 150명을 뽑았기 때문에요. 매년마다 150명을 뽑았고요. 제가 도전과 배려를 강조했거든요. 지금 형편이 어렵고 남이 낸 문제가 혹독하더라도 넓은 세상에 부딪혀라는 얘기. 두 번째는 그 장학금을 바깥에서 다 돈을 모았는데 우리 학생들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돈 냈다. 나중에 갚아라. 갚는 방법과 갚는 시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도전과 배려. 갔다 와서 학생들 말 한마디씩 땄는데 그중에 몇 명 말을 가져왔습니다. 앞에 세 학생은 도전, 뒤에 세 학생은 배려죠. 두려움도 새로워서 좋았다. 열심히 할 것, 최선을 다할 것, 이것도 즐길 것. 이 학생은 경희대 학생입니다. 학교 이름이 없는 건 아주대 학생이고요. 우물박 개구리가 되겠다. 배려죠. 나 또한 누군가의 멘토가 되겠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크겠다. 이 학생은 성균관대 학생입니다. 도움받은 만큼 도움 사람 되겠다. 이것이 제가 했던 사회간의 문제에 있어 한 가지입니다. 사회간의 문제 푸는 것의 답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뒤집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뒤집어야죠. 이거 말고도 제가 대학 시스템을 뒤집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목들을 학생과 학교와 교수들이 주는데 거꾸로 학생들이 내도록 해서 학생들이 낸 과목이 완전히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 같은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학교를 지는 유쾌한 반란이었던 것이거든요. 사회에 대한 반란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쾌한 반란에 대한 환경과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를 지는 반란 얘기를 했거든요. 사회는 결국은 확장하면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또 기분들과 시민들이 주로 계시니까요. 대한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굉장히 변두리에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부모들이 목사기 바쁘고 학생들 교육에 신경을 못 써서 학교의 학생들이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고 아주 천진 학교였어요. 성적으로 얘기하자면 40점 정도 되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학교의 변화에 불었습니다. 새로 교장이 부임하시고 교사들도 바뀌고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우리 한번 해보자는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주 강하게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켰고 우열반, 또 아침에 일찍 자율학습, 또 방과 후에는 야간 자율학습, 그리고 시험 매일 보고 시험 성적에 따른 대로 보상을 해주고 대학 입시 강조하고 그리고 경쟁을 강조하고 학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에서
72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법칙인데요. 금년도의 성장률로 계속해서 간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2배로 크려면 몇 년 걸릴까? 나타낸 공식이 72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대한민국 경제가 10% 성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분모에 10을 넣고 분자에 72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7점이 아닙니까? 매년 10%씩 성장하면 7.2년이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2배로 커집니다. 여러분 사업도 똑같습니다만. 금년에 1% 성장했다. 1분의 72, 72년 돼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2배로 큽니다. 이 학교가 다 그랬어요. 1년에 기말고사 성적이 10%씩 올라갔습니다. 7년이 지나니까 이 40점짜리 학교는 80점짜리 학교가 됐어요. 이 학교가 변두리지만 한강 근처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학교를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80점짜리가 되어보니까요, 이 학교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해서 경쟁과 보상을 강조하면서 중앙집권적으로 몰아붙였던 그 방식대로 했는데 이제는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요. 제자리로 합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80점 되어 보니까 어떤 학생은 90점, 100점 되는데 어떤 학생은 여전히 40점, 50점 또 떨어지기까지 해서 이 성적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씩 올라갈 때는 정도의 차이였으면 조금씩 다 올라갔는데 80점짜리 되어 보니까 너무나 이 성적 양극화가 심해지더라고요. 세 번째, 경쟁을 강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옆에 같은 방에 있는 그분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가 됐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몸이 아파서 며칠 결석을 해도요, 노트도 안 밀려줘요. 그리고 학교 시험 보는 내신 성적이 중요하니까 그 내신 성적에 공정성 문제가 나오고 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학교가 쪼개져 싸웁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둘로 쪼개져 싸워요. 과거의 방식대로 계속 더 거세게 몰아붙여서 90점 이상 되는 학교를 만들어낸다는 파가 있고, 어떤 파는 이 과거의 방식이 이제 안 되겠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학교가 나중에 쪼개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고등학교는 우리 자화상입니다. 이 대한고등학교는 가상의 학교고요. 이 대한고등학교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아까 제가 학교의 문제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성적이 안 오른다, 성적 양극화가 심하다, 옆에 있는 친구가 적이 돼서 이 불신과 이게 심해졌다 얘기죠. 대한민국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입. 아직도 우리는 국가주의, 관개입주의, 중앙통제식 국가가입. 두 번째 격차가입입니다. 너무나 이제는 소득격차, 자산격차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세 번째는 불신과잉이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남 얘기 안 듣습니다. 사회와 정치판은 둘로 쪼개 싸웁니다. 어떤 분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나라가 쪼개진 거죠. 흑백 논리, 진영 논리. 따지고 보면 자기 기득권 지키기와 기득권 카르텔 유지하기와 권력 투쟁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화두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미래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임, 격차가임, 불신가임 속에서 나라는 쪼개져 있는데 미래 얘기는 없고 진영을 위한 싸움만 있고 과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까요? 미래와 연결되는 직접적인 화두는 기회입니다. 기회죠.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는 경제가 발전을 해야 되고 경제 역동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사회가 역동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일할 기회가 안 만들어지고 있고, 장사할 기회, 사업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애 낳을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얘기들이죠. 두 번째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새 이제 뭐 실력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 시험 보러 갔어요? 대기업의 시험을 볼 수는 있으니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F2F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생들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어학연수 갔다고요. 어떤 학생은 여권도 없습니다. 아까 첫 해에 만들었던 그 F2 프로그램의 150명 학생은 뽑았을 적에 150명 중에 전원이 한 명도 여권이 없었어요. 그런 학생들이 조배해가지고 대기업에서 어학시험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에겐 고른 기회가 아닌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고른 기회가 주어지긴 어렵겠지만 우리 사회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고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얼마큼 노력하고 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미래 문제는 기회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죠. 볼링에 핀이 10개가 있는데요. 이걸 1번 핀이라고 합니다. 번호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핀이라고 하거든요. 초보자들은 보통 1번 핀을 적당히 맞추려고 공을 굴리거나 던집니다. 근데 이 공을 적당히 맞추면요. 뒤에 7번이나 10번 핀이 안 쓰러질 가능성이 높아서 스퀘어가 남습니다. 그래서 볼링의 전문가들은 이 스트라이크를 하는 10개를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1번 핀과 3번 핀 뒤에 이게 5번 핀이거든요. 이 5번 핀을 건드려야지 이걸 다 쓰러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볼링에서 그래서 이 5번 핀을 더 킹핀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킹핀. 문제의 급소죠. 볼링의 핀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성장, 저출산, 청년 실업, 양극화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옛날 같으면 저성장이라고 하는 1번 핀을 건드리면 뒤에 핀들이 같이 쓰러졌어요. 성장기는 올라가면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이 됐고 저출산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성장이 늘어나도 고용 없는 성장이 돼가지고 해서 이번 핀도 못 쓰러뜨려요. 대한민국 사회 문제가 어떻게 10개밖에 아니겠습니까? 이 뒤에 수많은 핀들이 발산하고 있겠죠. 이 우리 사회, 우리 경제 문제의 이 수많은 핀들을 가능한 많이 쓰러뜨릴 수 있는 킹핀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승자독식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 구조죠. 그림을 한번 보시죠. 바늘구멍 속에 틈이 있고요. 이 안에 들어온 성 안에 들어온 사람과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깥에서는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승자독식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가인, 격차가인, 불신감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판은 어떨까요? 국가가인 유발하는 정치판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한 표만 더 얻으면 이깁니다. 이긴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과잉대표되고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은 과소대표되거나 목소리가 무시됩니다. 50% 투표율로 60% 투표를 하던 60% 투표율로 50% 투표로 당선이 되던 5, 6, 30 하면 30% 유권자로 당선된 국민의 대표가 위너가 되는 거죠. 승자가 되는 거죠. 5년 단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뽑힌 분들은 짧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더 중앙 집권화하고 재정을 더 써야 되고 권한을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지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고 다음 선거에 드릴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전형적인 승자독식 구조를 우리 정치판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떨까요? 자기가 드리는 노력과 기여에 비해서 훨씬 많은 보상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의 뜻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수많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 사회에 수많은 불공정 거래들, 기득권 카르텔들 그런 것들이죠. 우리 주변에 중소기업사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공공조달 한 번 하려도 길이 없어서 그 진입장 그때 하지 못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드린 기여와 보상, 노력에 비해서 수많은 보상을 가져가죠. 왜 어떤 사람들은 좀 저도 뭐 자격증 못합니다. 시험 한 번 붙어가지고 철밥통을 꿰차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들은 왜
특별한 학교를 나야지만 선생님이 되는 걸까요? 사자 불림 각종 자격증 다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에 승자독식 구조들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득권과 기득권 카르텔과 철밥통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우리 사회 보상 체계를 일정하거든요. 어떤 길을 가야지 어떤 길, 이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길이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의 낭비와 투자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승자독식 구조입니다. 승자독식 구조의 결정적인 폐해는 승자와 패자의 결정이 상대적 능력 차이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표만 더 넣으면 이깁니다. 입학시험이나 취업시험에서는 경쟁자들보다 1점만 더 맞으면 돼요. 어떤 입찰에서는 수많은 경쟁자보다 조금만 더 쓰면 됩니다. 문제는 그 조금만 더 쓰는 게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문제죠. 이 말씀은 이런 구도는 결국은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를 무한 경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유치원 학생이나 초등학생이 하는 의자 빼기 놀이 아세요? 다 아시죠? 10명의 학생이 빙글빙글 돌고 가운데 의자가 9개밖에 없어요. 음악이 연주되다가 음악이 딱 그치면 학생들은 의자를 차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한 명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앉으려면 남을 못 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9명이 다 앉은 다음에는 다시 일어나서 의자를 하나 또 빼죠. 8개 의자를 놓고 또 9명이 싸웁니다. 승자독식 구조에서 비롯되는 무한 경쟁의 재행적인 모습이죠. 이것은 모두에게 전쟁입니다. 10대는 입시 경쟁, 20대는 취업 경쟁, 30대, 40대 자녀 교육 경쟁, 부동산 경쟁, 부동산 전쟁, 자녀 교육 전쟁, 자산 전쟁, 40대, 50대 돼서는 노후 전쟁. 우리는 모두 전쟁때 살고 있어요.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그 판이죠. 이 판을 깨야 되는 것이죠. 승자 독식 전쟁을 종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익숙한 것들을 결별해서 왜 한국 경제는 어려울까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익숙한 것들을 결별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기는 승자 독식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제가 좀 거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경쟁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순기능 작용을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착화 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나 변하고 있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상과 결별한 익숙한들 결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개의 금기 깨기를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금기는 이런 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금기 이런 거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겠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생각은 하는데 깰 엄두도 못 내는 것들이죠. 그게 금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 정의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가 하도 굳어져서 그걸 깨야 되겠다 생각조차 못하거나 깨긴 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겠어 하는 것들이 금기 깨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금기 중에는 진영금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진영금기죠. 여러분 원격진료나 이런 것들 원격진료나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생각하십니까?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어 뭐 등등등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다 등등등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것을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진영금기에 딱 걸리면은요 못해요. 왜? 내 지지자들 우리 진영을 욕먹기 때문이죠. 아주 생태 같은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수 진보 막나랑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영금기 중에 하나죠. 육상 경기 중에요. 1마일 뛰는 경기가 있습니다. 1마일은 1600m 정도 되기 때문에 400m 트랙을 4바퀴 도는 경기입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의사들과 육상의 전문가들은 인간이 1마일을 4분 내로 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1마일을 4분 이내로 뛰게 되면 심장이 파열되고 근육이 찢어져서 죽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기록에 가장 근접했던 선수 중에 호주 선수인데 랜디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4분 3이라는 기록을 3번이나 세웠어요. 그러고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4분 벽을 깨는 건 이건 벽이다. 이거는 무모한 짓이다. 근데 다시는 이 4분 벽 깨려는 노력을 안 하겠다. 진저리를 쳤다고 표현을 진저리를 쳤다고 했더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1954년 5월인가요? 5월에 옥스퍼드 대학의 의과대 학생이 4분 벽을 깹니다. 이 선수가 이 기록을 깨기 전까지의 기록은 4분 1초였습니다. 이 선수가 3분 59초 03과 08 기록으로 그 기록을 깹니다. 1954년도 일입니다. 이 선수는 의과대 학생이었거든요. 아마추어 육상 선수고요. 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이 자기 몸에 적용을 해가지고 혼자 훈련해가지고 이 기록을 깹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져요. 이 베니스터라고 하는 옥스퍼드 의과대 학생이 4분 벽을 깨고 나서 한 달 안에 10명의 선수가 4분 벽을 깹니다. 1년 안에 37명의 선수가 그 기록을 깨요. 2년 안에 300명의 선수가 4분 기록을 다 깹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지금 1마일의 세계 신기록은 3분 43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호주의 랜디 아주 진지했던 그 선수도 이 베니스터가 기록을 깨고 나서 6주 뒤에 기록을 깹니다. 3분 58초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1954년부터 인류가 갑자기 빨라진 걸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금기는 그런 겁니다. 못 깰 것 같아요. 한 번 깨면 누군가 한 번 깨면 건물 토시들이 깨지는 게 금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금기를 깨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금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추격경제, 두 번째는 세습경제, 세 번째는 거품경제의 금기, 틀을 깨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격경제의 금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그동안 추격경제를 해왔습니다. 추격경제는 뭐죠? 선진국 따라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는 선진국의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하는 거고 따라가면 됐어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취했던 추격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은 기술 사이클이 짧은 산업을 따라잡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IT 산업이죠. 굉장히 효율적이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격만 해서는 추월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문제죠. 두 번째, 우리가 썼던 추격경제의 전략을 후발국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들이. 거의 우리 통비까지 쫓아왔어요. 이제는 추격경제의 금기를 깨야 합니다. 제가 깨야 할 금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벤처붐은 벤처붐은 언젠가 꺼지는 거야. 우리 이런 금기 깨야 됩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국민정부 때 1차 벤처붐이 일어났고요. 2차 벤처붐이 최근에 몇 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제가 부총리할 적에 가장 역점을 렸던 것이 벤처였거든요. 아마 제 인간 중에 벤처 기업이 가장 많이 늘어났던 지금의 통계를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만 2차 벤처붐이죠. 이런 벤처붐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야. 이런 우리 그 금기 깨야 됩니다. 다음에 3차 벤처붐이란 말이 아예 없도록 해야 돼요. 2차 벤처붐이 지속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금기 깨기입니다. 대기업은 규제 대상이고 대기업은 늘어나면 안 돼. 이 금기 깨야 됩니다. 여러분 빅블러 시대라고 합니다. 블러는 영어로 희미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산업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네이버는 검색 엔진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일까요? 핀테크라는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성공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굳이 은행 이용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산업 간의 경계가 지금 처음 허물어지고 있는 게 빅블러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대기업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으로 하거나 올라타는 데서 대기업들 하는 거죠. 이런 대기업들 많이 생겨야 되거든요.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요. 이런 빅블러 시대 때 대기업이 가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중소기업은 강소 중소기업이 돼가지고 해외 나가는 기업이 나오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빅블러 시대 때 대기업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규제해야 돼. 대기업은 더 늘어나면 안 돼. 이 그게 깨야 됩니다. 노동 유연성 문제 어떻습니까? 저는 노동 안전 유연성을 부천할 때도 주장했거든요. 유럽에서는 노동 유연 안전성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노동 유연성과 안전성을 결합한 것인데, 저는 유연성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노동 안정성 문제가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제가 노동 안전 유연성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안정성에 대한 단계별 확충이 되면서는 노동 유연성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기능적 유연성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직원들의 배치 문제부터 해서 풀고 나중에 결국 해고의 유연성까지 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금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습 경제 금기 깨야 됩니다. 여기서 금기 이런 겁니다. 공무원이 되면 성공한 거야. 공공기관 취업하면 성공이 있지. 이 금기 깨야 됩니다. 처박던 금기를 깨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공시적이 되거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을 다 줄 섰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없습니다. 이 철밥된 금기를 깨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금기도 있습니다. 뭉치면 산다. 이 금기 깨야 됩니다. 기득권 카르텔들이죠. 왜 끼리끼리 모입니까? 왜 공무원들 관표 하나 오고 공표 하나 오고 특정한 직업 사람들은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순혈주의하고 동종교배하고 이거 깨야 됩니다. 이거 깨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직장은 취직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 근기 깨야 돼요. 왜 그런 근기를 우리가 유지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직업수가 10,000개가 좀 넘거든요. 일본이 20,000개가 넘고 미국이 30,000개가 넘어요. 근데 왜 직장은 취직해서 들어간 직장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근기 깨야 됩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창업과 창직이 안 일어날까요? 15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소믈리에나 바리스타 같은 직업을 우리가 있는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딴 데는 많이 있는데 알지도 못한 직업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망 직업을 저는 2배 이상 키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은 취직해서 처음 들어가는 것이 이 금기를 깨야 되는 것이죠. 착한 소득격 첨단 비정규직 얘기입니다. 교육 수혜자 반란 이런 것이죠. 교육은 교육 제도를 바꾸면 되는 것이야. 이 근기 깨야 됩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교육 제도 바꿔가지고 교육 개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교육 제도 문제가 아니죠. 교육은 사회의 거울이죠. 교육만 바꿔가지고 교육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사회가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하는 것이 근기 깨야 됩니다.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 수혜자가 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 수혜자가 껴서 해야 되죠. 산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 생각과 철학을 하는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변화를 아는 사람들, 또는 교육의 직접 수혜자인 학생들,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 같이 모여서 교육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품경제 금기입니다. 거품경제는 제가 2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기회복지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기회복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복지 얘기를 했더니 현금복지하고 이제 각을 많이 세우시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의정부의 어떤 학교에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웬만하면 부르면 가는 편이어서 갔는데 거기가 특성화고등학교였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상업학교였어요. 근데 여자 학교더라고요. 전 여자 학교인지 모르고 갔는데 여자 상업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연을 하고 저도 상업학교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에게 책을 이렇게 사인해주고 있는데 마지막에 준선 학생이 제게 편지를 하나 줬습니다. 손편지를 줬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차색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고3 학생인데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셔서 자기가 빨리 취직을 해가지고 소녀 가장이 돼야 되는데 참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저 어렸을 때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너무나 가슴이 먹먹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한 번, 두 번 주는 돈을 원할까요? 저는 거기서 차관, 제가 지금 뭐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 했지만 저는 기회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죠. 왜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거의 50년 전 그 학생과 똑같은 위치에 있던 저는 직장도 잡고 고생을 했지만 공부할 때도 잡았는데 왜 경제가 수십 배 커진 지금 더 직장 잡기가 어렵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기회복지 얘기를 했었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청년들, 힘든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얼마 전에 현금을 원하는 것일까?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죠. 특별한 어떤 사회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제가 2년 반 동안 부총리를 그만두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순천에 가서 몇 번에 가서 몇 주씩 있어도 봤고요. 구례, 강진, 보성, 또 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예천, 상주, 충청도도 가봤고요. 제 고향 쪽만 제가 일부러 안 갔어요. 가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다이내믹하고 저력과 잠재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신바람나게 일하고 잠재력을 최고조로 발휘하고 1%의 의심도 없이 제가 믿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을 많이 가진 게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좋은 기회 가지고 우리가 악다구리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불신하는 거죠.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른 기회를 만들어줘야죠. 모두가 똑같이 태어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가급적 고른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사회 공동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 경제에서 첫 번째는 기회복지 안전망입니다. 여러분 그걸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혁신 안전망이라고 하시면 좋아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추격경제는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습경제는 더 고른 기회를 주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기회에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안전망을 만든 것이 기회복지 안전망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경제의 양대 거품, 부동산과 교육 거품입니다. 이 근기를 깨야 되는 것이죠. 지방에서는 교육도 못 시키고 취직할 수도 없어. 이 근기를 깨야죠. 수많은 여러 정책 조합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오림 구조를 깨야 됩니다. 지방 발전시켜야 되고 지방 균형 발전해야 되는 거죠. 일가구 일태 저도 그 현직에 있을 적에는 주거 복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공공임대 생각도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예를 들면 주택 거래의 한 20%만 임대주택으로만 한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을 많이 바꿀 수 있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몇 달 쭉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일가구 일택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존중받아야 될 거의 기본권에 가까운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요새에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근기 있죠. 교육 거품 깨야 됩니다. 사교육비 거품 깨야 되고요. 대학 같은 경우에 대학 지원해 주군요. 저는 학생들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바우처 줘도 좋고요. 학생들이 선택하겠으면 좋겠어요. 왜 반값 등록금 또는 교육부에서 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대학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마치 한계 중소기업 연맹해 주듯이 대학들을 그럴 것이 아니라 학생들 직접 지원해주고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위기 학생 구하기 그 급기계획이죠. 대학을 지원하면은 대학교육이 살아남는 이런 근기를 깨자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런 누가 해야 될까요?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 관료, 우리 사회 지도층이 될까요? 타임지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올해의 인물을 뽑습니다. 2006년도에 굉장히 특이한 인물을 올해의 인물을 뽑았어요. 당신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 이후도 그랬는데 타임즈에 올해의 인물을 뽑힌 분들은 주로 정치인, 기업가, 과학자,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해에는 당신을 뽑았어요. 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Yes, you. 그렇습니다. 당신입니다. You control the information age. 당신이 정보화 시대를 컨트롤합니다. Welcome to your world. 당신의 세계 온 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까지도 당신이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당신은 누구죠?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나죠. 납니다. 이런 변화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나 고위 관료나 소위 말하는 사회의 한 줌 안 되는 상류 사회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탑다운식으로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저도 그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제는 다수의 대중과 시민과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일부러 무슨 특별한 목적이 생각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공직 그만두고 하도 많은 데서 연락이 오니까 서울을 떠나고 싶어서 떠났습니다. 맨 처음 갈 때가 전라남도에 있었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와서 오래 있으면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우리 국민의 수준과 아까 말씀드린 잠재력 저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국심 여수에 제가 어촌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수에 제가 거제, 여수, 통영 이런 어촌을 갔었고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서산에 어촌을 가는데요. 여수에 어촌을 갔더니 여수에 어촌계가 2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작은 마을 가는데 안포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내포로 안포마을이라고 하는데 주민이 312분이세요. 312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 갔는데 하루 잤습니다. 밤에 고깃배를 타고 나가서 전화잡이를 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짧게 제가 강연을 한 30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연세 드신 분들이시고요. 제가 보기엔 좀 외람된 말씀이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아니세요. 근데 한 분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으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 말이 저를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이제 밥 먹고 밤 10시에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이제 그물을 당겨놨는데 그분 그 말씀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한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치 좀 줄이고 권력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수많은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문제의 어떤 해결점에 상당히 앞으로 세우는 일은 정치 개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치판의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상대편은 타협과 협상과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할 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식을 깨야 되죠. 공통공약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자들 쭉 분석을 제가 보니까요. 매 대통령 선거마다 나오는 후보자들의 경제 부분 공약은 70, 80%가 같아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긴 쪽은 빌공적 공약이 되고 진 쪽은 자기들도 같이 내세울 공약도 발목을 잡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치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여야정 공통공약 추진이라도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선별했을 땐 공통공약은 같이 추진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간다면 정권 자문 측에서 그 공통공약을 추진하는 당의 분에게 우리가 하는 산업 또는 경제 분야에 같은 공통공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쪽 분들 장관 좀 시켜주면 어떨까요? 공기업 장시켜주면 어떨까요? 이것은 협치 내지는 옅은 수준의 연정까지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자기들이 다 내세우는 공통공약을 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해볼 만한 일이고 국민이 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입니다. 지금 디지털 시민사회거든요. 시민들이 정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넓어졌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굳이 최근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어느 정당의 무슨 전당대회 등등 보시면 시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골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내린 결론은 서로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바람직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그 과정과 절차의 관리에 있어 우리가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론화위원회 그 일은 많은 건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만들어 보면은 저는 시민참여 플랫폼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머리 깎아줍니다. 자기가 자기 머리 못 가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 중에 수많은 것들이 자기가 자기 머리 깎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도 공무원들에 달려있고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승자독식 정치판 구조 만들기 전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손에 달려있는데 전부 자기 머리 깎이거든요. 그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머리 못 깎거든요. 남머리 깎아주는 시스템과 제도와 구조와 문화를 만들 것 같아요. 시민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진영 긍기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변화와 개혁의 성공 여부의 가름자는 한마디로 저보고 얘기하려면 자기 진영 긍기를 깰 수 있냐 없냐에 달렸다 생각합니다. 진보는 진보의 긍기를 깨야 되고요. 보수는 보수의 긍기를 깨야 됩니다. 경영자는 경영자의 긍기를 깨야 되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긍기를 깨야 됩니다. 지역 간에도 그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지역의 긍기를 깨야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보수가 사회보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기회복지, 안전망 같은 것에서 대폭적인 확장과 확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보는 어떨까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전제로 하면서 노동 유연성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거꾸로 상대편 긍기 보고 네가 깨라고 얘기한다면 끝없는 평행선으로 지금과 같은 투쟁과 싸움밖에 벌지 않을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가장 권위적인 정치가 있던 비스마르크는 가장 권위적인 그 정치 지도자였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는 이제까지 자기 소속당했던 민주당에 해왔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판을 바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뉴딜 정책이거든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노동시장의 권한 강화,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한 공공사업, 그 전에 민주당이 다 반대했던 일들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독일의 슈레드 총리가 있죠. 3인당 출신인데 노동조합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노동시장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록 다음 선거에서는 졌지만 오늘의 독일을 만들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아시는 것처럼 4선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네 번째 대통령 첫 해에 돌아가시거든요. 이분들이 한 걸 보시면 전부 자기 진영의 긍기를 깬 겁니다. 자기 진영 긍기를 깼을 적에 정치학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고 얘기를 하면 정치 재편성이 난다고 합니다. 영어는 그걸 political realignment라고 하더라고요. 루스벨트의 그런 정책, 자기 진영의 긍기를 깨는 그런 것으로 정치 재편성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까지 공화당과 민주당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재편성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세력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변혁은 자기 진영 긍기를 깰 수 있는 데 달렸다 생각합니다. 가장 그 난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진영 긍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먼저 겸손하고 먼저 자기 진영 긍기 깨고 먼저 희생하고 하는 쪽을 좋아할 겁니다. 아래부터 관합니다. 솔루션 저널은 제가 언론에 대한 얘기인데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00명의 대중이 모여가지고 내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소 한 마리 갖다 놓고 소 몸무게 맞추기예요. 800명이 전부 종이에다가 자기 예상하는 소의 무게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소를 도살을 해가지고 실제 소 몸무게와 가장 근사치에 쓴 사람이 1등하는 내기였어요. 제가 농업혁신하면서 양돈농가와 한농가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가보니까 요새는 도살 안 해도 무게를 딱 재는 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게 없어서 이제 도살을 해서 했었죠.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800명이 다 써서 냈는데
편차가 뭐 엄청나요. 뭐 100kg, 200kg 차이가 나고 안 그렇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저 손무게가 뭐 얼마나 갈지 잘 알겠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800명의 무게를 다 합쳐가지고 평균 내보니까 543.4kg였어요. 평균이. 실제 소의 무게는 얼마였을까요? 실제 소의 무게는 저 평균 무게에서 500g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편차가 100kg, 200kg씩 나는데 800명이 모여서 낸 것의 평균은 실제 소무게 500g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 얘기는 제레미 리프킨의 쓴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이 현상을 대중의 지라고 했습니다. 집단 지성이죠.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어떤 분은 논문을 써가지고 네이처지에 논문까지 게재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훌륭한 정치 지도자, 소신 있고 실력 있는 관료들, 우리 사회 지도층 다 필요하고 탑다운 다 필요하죠.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대중의 지혜, 아까 말씀드린 사회간의 문제에 대한 우리 많은 시민들의 느낌과 반응들, 민감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다 관련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 줄이고 권력만 없시다, 아래로부터 발언합시다는 얘기하는 이유는 앞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에 대한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진짜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를 푸는 답은 무엇인데 그래서 실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조금 시간이 초과된지 모르겠습니다. 다산 선생은 살아생전에 당신의 묘지명을 써놓으셨습니다. 묘지명 7개 쓰셨는데 그 중에 5글자로 경세유표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목적을 쓰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세유표는 조선시대의 제도와 관행과 이걸 완전히 바꾸자고 제도개혁을 주장하신 책이거든요. 그 길게 쓴 묘지명에서 경세유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경세유표를 쓴 저술한 목적은 이겁니다 하고 5글자를 왜곡을 하셨습니다. 신화지구방입니다. 이걸 유산말로 번역하자면 낡은 나라를 고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세유표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좋은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비판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낡은 나라, 낡은 제도, 낡은 생각, 익숙한 것들과 이제는 결별하고 새롭게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국민과 또 우리나라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수준을 좀 더 올려야 되겠고 실내 쇼트랙 경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스케이트 타면서 도는 경주죠. 앞에 한참 앞서가는데 앞서가는 선수를 추월할 수 있는 방법은 똑바른 일직선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의. 이 선수를 앞질 수 있는 방법은 코너웍대라고 그래요. 코너를 돌 때. 대충 그럴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또 급변하는 국제 정치, 외교, 경제 질서,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전부 다 전 세계가 다 함께 코너를 돌고 있거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이 코너웍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선생님 말씀처럼 낡은 생각, 제도 이런 것들 새롭게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2년반 동안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느끼기로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저력과 잠재력이 있는 국민이고요. 조금만 신바람 나게 해주고 조금만 좀 힘을 돋궈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초과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안동의 상공인들 또 기업인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늘 안동 올 때마다 제가 거의 뭐 고향에 온 것처럼 푸근한 생각이 드는데 오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뵐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대한민국의 경제